아내의 의부증이 너무 힘듭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한 지 벌써 35해가 넘었습니다. 남들은 오래 살았으니 이젠 서로 다 알겠네요 라고 말하지만 요즘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위로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를 믿지 못합니다. 나이 들수록 저에 대한 의심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처음 의심받은 건 10년 전쯤입니다. 그땐 저도 사회생활 한창 바쁠 때였습니다. 직장에서도 회식 자리에 자주 불렀었고 업무상 문자를 주고받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거실에서 쉬고 있는데 안방에서 나온 아내 얼굴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 여자 누구야? 충전 중이던 제 핸드폰을 들이밀며 아내는 물었습니다. 그건 회사 후배였습니다. 단순한 업무보고 문자였지만 아내는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촉을 믿는다며 저를 의심했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걸로 신경 써? 업무 관련된 내용이잖아. 그랬더니 당황스럽게도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늘 그렇게 말하잖아. 별일 아니라고. 근데 왜 난 늘 불안하지? 그저 아내가 그날 일시적으로 예민해서 그랬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전화가 울리면 누구야? 퇴근이 늦으면 왜 늦게 왔어? 누구 만났어? 저는 처음엔 설명도 하고 문자도 보여주며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몇 번 설명해주면 신뢰가 생겨서 아내도 안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추궁에 저도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그냥 믿어. 좀 뭐라도 할까봐 그래? 그 말을 하는 순간마다 아내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퇴직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면 이런 오해도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아침 7시 반, 저는 동네 공원 트랙을 4바퀴 반 뛰고 돌아왔습니다. 땀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운동복, 신발 바닥에 붙은 흙먼지를 털며 신발을 벗는데 현관문이 딸칵 하고 열렸습니다. 아내가 팔짱을 낀 채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아내의 퉁명스러운 독소리. 오늘은 스트레칭 좀 더 해서. 누구랑? 저는 잠깐 멍해졌습니다. 혼자 뛰었다고 말하면 혼자면 왜는 야가 돌아오고 누구 이름을 대면 그 사람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새로운 질문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냥 나 혼자. 아내는 다가와 제 티셔츠를 코끝에 대고 킁킁댔습니다. 향수 냄새 같은데?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침 공원에 피어있던 라일락 향인지, 벤치에 앉아있던 어떤 사람의 향기인지, 아니면 내가 헬스장에서 뿌린 탈취제 잔향인지, 그걸 구분해 설명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설명하려는 혀가 굳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건 또 어떻게 오해로 연결될까 생각이 폭주했습니다.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틀며 저는 제 어깨가 얼마나 안으로 말려 들어갔는지 비로소 알아차렸습니다. 수요일 밤은 재활용 수거날입니다. 페트병, 유리병, 종이박스를 끌어내려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같은 층의 이웃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무거우시겠어요. 제가 문 잡아드릴게요. 짧은 인사 후 우리는 같이 내려갔습니다. 1층 재활용장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어딘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팔짱을 낀 채 이웃을 향해 어색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남편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말은 공손한데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닫히자마자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랑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쳐? 아니, 가끔 마주치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다정하게 웃어? 나는 방금 전 제 표정이 다정했었는지 예의 바른 표정이었는지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제 가슴 한쪽에서 아주 작은 불편함 같은 것이 피어났습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 선 사람의 불편함. 저는 억울해서 입술이 마르고 억울함을 증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또 다른 싸움을 부르는 걸 알아서 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결제하려고 서 있는데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카드를 전해주고 전화를 받아 간단하게 통화하고 끊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차에 타서 출발하기 전 핸드폰을 보니 아내에게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아내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딸, 근데 왜 바로 나한테 전화 안 해? 계산되었어. 카드 결제하느라. 핸드폰을 그렇게 자주 보는 사람이 왜 내 전화 온 줄 몰랐을까? 설명을 이어갈수록 저는 점점 더 작은 사람이 됐습니다. 계산대 영수증을 사진 찍어 보냈습니다. 지금 여기 있었어. 내 위치, 내 장바구니, 내 시간표를 계속 내놓는 일. 그것이 사랑을 지키는 방식이 되어버린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마트 영수증을 찬찬히 훑는 아내의 습관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우유, 달걀, 식빵 합이 28,000원인데 결제는 32,000원이네? 4,000원은 뭐야? 마트 가기 전에 약국 들러서 파스 샀어. 왜 영수증이 없어? 약국이 현금 영수증을.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내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는 소파 쿠션 및 가방 안쪽 지퍼, 현관 신발장 윗칸까지 뒤져가며 무죄의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결국 약국 종이봉투를 찾아 들고 오면 아내는 툭 내뱉습니다.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고 치자가 제 하루를 무너뜨립니다. 진실은 증명돼도 믿음은 복구되지 않는다는 사실. 저는 그 지점에서 절망을 느꼈습니다. 한밤쯤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친구에게서 온 카톡. 낚시 갈래? 라는 단체방 알림이었습니다. 아내가 벌쩍 일어나 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이 시간에 왜 연락이 와? 친구들이 낚시 얘기하는 거야. 그 친구들 중에 여자도 있어? 없어. 그 단체방 보여줘. 저는 단체방을 열어 스크롤 올리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낚시 떡밥, 바다 사진, 낚싯대 얘기뿐. 아내는 내용을 다 읽어본 후에야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불안한 건 알겠어. 그런데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당신 마음이 안 편해지는 것 같아. 우리 같이 상담 받아볼래? 아내는 한동안 저를 쳐다봤습니다. 상담 받으면 내 불안이 사라질까? 모르지. 그래도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덜 무서울 수는 있지 않을까?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올 때 저는 제가 얼마나 지쳤는지, 동시에 얼마나 아내와 다시 잘 지내고 싶은지 깨달았습니다. 오랜만에 동창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모두 남자들이었고 술도 적당히 마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재밌었어? 응, 오랜만이니까. 누가 나왔어? 그 중에 이혼한 사람 있지? 한 명. 그 사람이 당신한테 뭐라고 하던?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무 말도 아닌 대화들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건강 좀 챙겨라, 낚시 가자 같은 흔한 말들. 그것들을 나열해도 이 밤의 공기는 가벼워지지 않음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얘기 안 했어. 나 피곤하다. 저는 결국 이렇게 얘기하고 먼저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화가 나서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왜 난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이렇게 변명처럼 말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생각. 아내는 왜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이렇게 큰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걸까? 불쑥 눈물이 났습니다. 낚시용품 상자를 닫아 베란다 구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내가 싫어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것들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좋아하던 것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다 보면 언젠가 내 안의 색깔들이 다 빠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새는 왜 낚시하러 안 가? 사람들 만나면 또 싸우잖아. 나 때문에?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그냥 고개만 저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습니다. 내 휴대폰을 마음대로 보는 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아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안심해?
얼마 뒤 딸의 손에 이끌려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던 그날, 의사는 의부증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울었습니다. 나를 미친 사람 만들었어. 아니야, 나도 시원하진 않아. 근데 우리 둘 다 힘들잖아. 그 말이 제게도 아내에게도 바늘처럼 박혔습니다. 우리 둘 다 힘들다.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나열하기 시작하면 말은 곧 칼이 된다. 우리는 칼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통제 불안이 조금 누그러졌는지 CCTV처럼 움직이던 시선이 가끔 멈추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제 손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고 아내 손등에 다른 손을 얹었습니다. 용서의 언어는 때로 침묵이라는 걸 우리 나이쯤 되면 알게 되지요. 저는 아직도 피곤하고 가끔은 절망합니다. 어떤 날은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처럼 억울하고 어떤 날은 누군가를 끝없이 달래야 하는 보호자처럼 지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날은 아내가 잠든 얼굴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아내의 의심은 여전히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파도가 다녀간 자리마다 모래사장에 남는 발자국이 있습니다. 거기엔 우리가 걸어온 시간이 찍혀 있는 거지요. 저는 그 발자국을 따라 걷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작게 중얼거려 봅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 의심은 사랑의 다른 얼굴이지만 함께 병들게 합니다. 이 사연은 단순히 의부증 있는 아내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 사이에서 신뢰가 서서히 무너질 때 사랑이 어떻게 고통으로 변해가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부부에게는 의심이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노년기 불안과 상실감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왜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의부증의 본질. 두려움이 만든 환상. 의부증은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작은 행동이나 말을 근거로 배신당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망상형 질환입니다. 그 바탕에는 나는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열등감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이 전부였던 배우자가 점점 달라 보이거나 사회적 역할, 은퇴 등을 잃게 되면 이 불안이 통제 욕구로 바뀌어 검열, 의심, 추궁으로 나타납니다. 사연 속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인생 대부분이 가정이었고 그의 존재가 곧 자신의 의미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조금만 무심해져도 그 틈을 다른 사람 때문으로 오해한 겁니다. 2번, 남편의 상처. 의심은 상대방의 존재감을 지워버립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아내가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억울함을 넘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경험입니다. 남편분은 처음에는 설명으로, 나중에는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이건 매우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침묵은 관계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지금처럼 이해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부증은 상대방의 잘못이라기보다 병이기 때문입니다. 병을 다루듯 감정이 아닌 치료와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3. 가족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의부증 환자는 스스로 병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내가 불안해질 때 그런 생각하지 마 보다 불안하구나 같이 이야기하자로 대응하기. 통제하려는 행동, 전화 확인, 의심 등에 과하게 반응하지 말고 조용히 선을 정해주는 태도 유지하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정신건강의학과 가족상담 병행이 효과적, 특히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지지는 약물보다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젊은 날의 설렘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견디는 용기입니다. 의심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나는 여전히 당신 곁에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분이 마지막에 한 말, 나 여기 있어, 어디 안 가.
이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신뢰 회복의 시작입니다. 남편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아내를 지켜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랑이 아니라 돌봄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병이 가져온 의심을 성격으로 보지 마세요. 그건 치료 가능한 불안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돌보세요. 의심을 받는 사람 역시 상처받은 피해자입니다. 산책, 친구 모임, 상담 등으로 감정의 피로를 분산하세요. 그렇게 두 분 모두 조금씩 회복된다면 이 결혼은 여전히 끝이 아닌 다른 형태의 사랑의 연장선이 될 수 있습니다.